안녕하세요. 정부가 최근 2025년 세제 개편안 이걸 발표했는데요. 이게 그냥 개정이 아니고 개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렇죠. 뭔가 큰 틀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세금 정책의 방향, 그 기조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신호 같은데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세금은 올리고 또 어떤 세금은 내리고. 네, 증세와 감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신 강신도 그럼 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이 질문. 네, 이게 떠오르실 겁니다. 가장 궁금한 지점이죠.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정부의 온라인 영상 기록입니다. 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왜 오르는지, 또 어떤 건 왜 내리는지, 그래서 결국 이게 당신과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증세랑 감세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서요. 전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 그 배경은 뭔지 정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부분이죠. 세금이 오르는 쪽, 증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이번 개편안 보니까 이전 정부에서 했던 감세 정책 중 일부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법인세죠. 아, 법인세요? 기업에 매기는 세금. 네, 기업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데 이전 정부에서 이걸 좀 낮췄었거든요. 뭐 경제 활성화 이런 취지로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현행 4개 구간으로 나뉜 법인세율을 각각 1%씩 다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전 정부가 바꾸기 전 수준으로요. 1%씩이요? 그럼 예를 들어 최고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 표준 3천억 원 넘는 기업들, 여기가 최고 세율 구간인데 지금 24%거든요. 이걸 25%로 올리는 거죠. 아, 모든 구간을 다 1%씩 올리는 거군요. 이전 수준으로. 이게 통과되면 2026년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올리는 걸까요? 정부 설명은 좀 어떤가요? 왜 효과가 없었다는 건지.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에 나온 기획재정부 차관의 설명을 보면 법인세를 내렸을 때 기대했던 효과, 그러니까 뭐 기업 투자가 늘고 경제가 좋아져서 결국 세금도 더 많이 거칠 거다. 이런 선순환이요. 네네, 그런 기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 경제 상황이나 또 세수 두종 문제 이런 걸 보니까 그 효과를 실제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대했던 효과는 잘 모르겠고 세수만 줄어든 것 같으니 일단 다시 올리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재정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법인세 말고 또 오르는 세금이 있죠. 이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귀 기울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증권 거래세율 이것도 조정이 됩니다. 아, 주식 팔 때 내는 세금? 네, 현재 0.15%인데 이걸 0.20%로 0.05%피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0.05% 피요. 이게 근데 사연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죠. 네, 금투세. 말 많았던. 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 원래 이걸 도입하기로 하면서 그 전제로 거래세를 미리 좀 낮췄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니까 거래할 때 내는 세금 부담이라도 좀 줄여주자 이런 거였는데? 네, 그런 취지였죠. 그런데 그 금투세 도입이 뭐 사실상 지금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거의 그렇게 분위기로 잡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리 낮췄던 거래세율만이라도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2023년 수준으로 돌려놓자 뭐 이런 조치인 셈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금투세 안 하는 대신 거래세는 원래대로 이해가 되네요. 또 주식 관련해서 바뀌는 게 있죠? 그 대주주 기준이요? 네, 맞습니다. 소위 대주주의 기준이 다시 강화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이제 특정 회사 주식을 아주 많이 가진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 소액 투자자분들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한 종목당 얼마 이상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따지는데 원래 10억 원이었죠. 네, 원래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주식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냈었죠. 근데 이전 정부에서 이걸 50억 원으로 확 올렸었잖아요. 맞습니다. 기준을 크게 완화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걸 다시 원래대로 10억 원 기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50억에서 다시 10억으로. 그럼 이게 시장에는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12월이 되면요. 이 10억 원 기준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주식을 파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고 하는 거. 그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매물이 나오면 아무래도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은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연말에요. 자, 이 외에 또 증세 항목이 있나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이자 장사 비판을 좀 받았던 대형은행이나 보험사들 있죠? 네, 있었죠. 이 금융사들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1조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더 내게 합니다. 기존에 0.5%였는데 이걸 1.0%로 올리는 거죠. 아, 교육세를 더 내게 하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 금융기관들, 여기 조합원 혜택도 일부 좀 축소됩니다. 조합원 혜택이요? 어떤 식으로요? 정확히는 농업인이 아닌 준조합원들이 대상인데요. 이분들 중에서 연봉이 좀 높거나 그러니까 총급여 5천만 원 초과 또는 다른 소득,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3,800만 원을 넘는 경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예금 이자나 배당금 받을 때 이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원래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낮은 세율로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의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군요. 일정 소득 이상인 준조합원은.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증세 쪽은 주로 법인, 그리고 주식 많이 가진 분들, 돈 많이 버는 금융권, 그리고 소득 높은 상호금융 준조합원, 뭐 이런 쪽이 대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이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되돌지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자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은 얼마나 더 거칠 걸로 예상되나요? 정부 추산에 보면요. 이 조치들로 인해서 대기업은 연간 한 4조 1,676억 원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은 연간 약 1조 5,936억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합치면 꽤 큰데요. 거의 6조 원 가까이 되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경제 여건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약 8조 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조 원이요. 와,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결국 정부가 이렇게 기업 등을 중심으로 증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자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니까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거기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 확보 이런 데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재정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법인세 인하 같은 조치가 재정 부담을 더 키웠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일단 기업 등의 세부담을 늘려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부담을 늘려서 재정을 확보하겠다. 네, 그 방향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좀 봐야겠죠. 세금을 깎아주는 쪽, 감세 쪽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이 연간 한 4천억 원 정도 줄어들 거라고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감세 정책들은 주로 이제 고령층 분들이나 월세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가구, 이런 특정 계층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고령층의 연금 소득 관련 세부담 완화입니다. 아, 연금이요? 네, 퇴직금이나 개인이 모은 연금 있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찾지 않고 연금 형태로 이렇게 나눠 받을 때 혜택을 더 주는 건데요. 네. 특히 사적 연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는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에요. 네. 이때 세금을 미리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그 세율을 현재 4%에서 3%로 낮춰줍니다. 아, 평생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1%포인트 덜 떼겠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어서 오랫동안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늘려줍니다. 그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의 40%를 깎아주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20년을 넘게 받는다 그러면 50%까지 깎아주는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는 10년 초과면 그냥 다 40%였는데 이제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50% 감면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확 찾지 말고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서 생활하세요. 뭐 이런 유도 정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려는 그런 목적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감세 내용은 뭔가요? 두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아, 월세 사시는 분들. 세액공제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라 체감이 크죠? 네, 그렇죠. 내가 내야 할 세금 총액에서 그냥 바로 빼주는 거니까요. 근데 현재는 한 가구당 딱 한 사람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직장 때문에 뭐 주말 부부처럼 따로 살아도 둘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었죠. 네, 불편함이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주말 부부처럼 부부가 각각 다른 시, 군구에 살면서 각자 월세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 각각이요? 이건 진짜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꽤 반가운 소식이겠는데요? 네, 물론 한도는 있습니다. 부부 합산해서 연간 1,000만 원까지 낸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그래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게 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요. 공제받을 수 있는 집의 기준도 좀 넓혀줍니다. 아, 집 크기 기준이요? 네, 원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됐었거든요. 비수도권은 100제곱미터 이하였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지역 상관없이 그냥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많으면 좀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하니까 그런 현실을 좀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주요 감세 내용. 이것도 아이 키우는 가구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서 늘려주는 겁니다. 소득공제요. 이건 소득 자체를 줄여줘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거죠. 네, 현재는 자녀 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연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넘으면 연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거든요. 네, 딱 한도가 정해져 있었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기본 한도에다가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공제 한도를 더 얹어줍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요.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그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00만 원이 추가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본 한도에 1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럼 7천만 원 이하니까 기본 한도는 300만 원이잖아요. 네. 만약 이분 자녀가 한 명이면 공제 한도가 300만 원 더하기 50만 원 해서 3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다. 그러면 3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해서 4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써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거군요. 자녀 수에 따라서. 그렇죠. 상한선이 높아지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총급여 6천만 원인 4인 가구, 즉 자녀가 2명인 경우죠. 네. 이 가구가 만약에 신용카드 등을 정말 충분히 많이 써서 이 늘어난 공제 한도 400만 원을 꽉 채워서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요. 이 계정 하나만으로 연간 내야 할 소득세가 약 15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15만 원이요? 오, 이것도 꽤 쏠쏠한데요. 네, 물론 이건 이제 최대 한도를 다 채웠을 때의 예시이긴 합니다만 요즘 저출산 문제 심각한데 아이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하면 고령층 연금 수령 혜택 강화, 월세 세액 공제 확대, 그리고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이게 서민 중산층 감세의 핵심 3가지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좀 자잘한 변화들이 더 있다고 하셨죠? 네.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들 예체능 학원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요. 오, 예체능 학원비도요? 네. 그리고 대학 등록금 같은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래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아예 없애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요. 또 아파트 관리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더 연장해주고 이렇게 좀 생활이랑 밀접한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주려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정말 큰 줄기를 쭉 훑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한쪽에서는 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전 감세 조치를 일부 되돌리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고 증세, 네, 증세죠. 다른 한쪽에서는 고령층, 월세 사시는 분들, 또 다자녀 가구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는 세부담을 덜어주는 감세. 네, 감세 혜택을 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말 말 그대로 개편이네요.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건
누군가에게는 세부담이 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줄어드는 그런 현실적인 변화가 온다 이거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정부는 고령화 대응 같은 미래의 재정 수요 때문에 기업 증세가 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잖아요. 네,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기업 중심의 증세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계속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방법일까? 그리고 또 이런 방식이 기업들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 전반의 활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걸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을 얼마 더 걷느냐 덜 걷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나 활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장기적인 영향을 가늠해 보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이 복잡한 세금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바로 당신의 지갑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겠죠? 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